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도 JTBC 손석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손석희는 왜 한국의 괴벨스인가? JTBC 방송 조작의 흑역사, 더러운 역사, 컴컴한 역사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석희 문제에 관심이 전 국민의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한 잘 나가는 앵커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그 추락하는 모습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든 조작방송의 달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석희가 추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손석희를 정점으로 한 JTBC 방송 조작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게 묘하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 손석희의 어린 시절 본인이 스스로 고백했던 도벽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도벽, 도둑질하는 거를. 자, 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뒤틀리고 묘한 구석이 있던 소년 손석희는 나이 들어서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피터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왕자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동년배 친구들이랑 달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잘하는 어린 왕자 손석희, 그게 맞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의 손석희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열쇠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배운 도둑질을 환갑 넘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믿기 어려운 감성팔이 방송질을 하고 학문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논문 표절을 언제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 조작의 역사 중에서 다른 방송사에서 했던 출고 조사를 도둑질해서 몰래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을 언제라도 하고 왜 그게 문제냐고 뻔뻔하게 항변하는 손석희의 모습은 매우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 중에서도 컴컴하고 어둡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 손석희는 빠른 시일 내 정신과 의사 앞에 한번 가봐야 될 위험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덜 떨어진 우상, 못난 우상, 다른 얘기하면 추악한 우상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손석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신뢰할 만한 언론인 1위를 고소하는데 무려 10년하고도 4년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손석희의 추악한 역사, 흑역사를 몽땅 드러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석희 그 친구는 마이크를 잡은 한국의 괴벨스라고 파악을 합니다. 한국의 괴벨스다. 괴벨스가 누굽니까? 나치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선정성 장관이었습니다. 선전 장관이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발언이 어쩌면 그렇게 손석희를 연상시키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섞는 게 좋다.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믹싱하라. 그래야 100% 사실이나 100% 거짓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괴벨스가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나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삽시간에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당신에게 보여주마 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JTBC 뉴스룸은 지난 몇 년 새 조작 방송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손석희는 그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가장 비근한 사례가 같은 언론 매체인 경향신문과 옥신각신하고 싸웠던 2015년도 성완종 인터뷰 녹취 파일을 도둑질해서 JTBC에서 내보낸 방송입니다. 2015년입니다. 당시 이를 단독 보도한 건 경향신문인데 손석희가 바로 도둑질을 해서 뉴스룸에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물론 손석희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취재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다. 물론 발뺌이고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가 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엄청 노력을 들였던 경향신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같은 좌빨 언론이지만 서로 또 굉장하게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른 언론 매체 거를 훔쳐와서 멋대로 보도하는 거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했던 뻔뻔한 JTBC가 다른 언론사가 애쓰고 해서 투자해서 얻은 정보를 도둑질을 해서 문제가 됐던 또 하나의 케이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2015년이 아니고 그 전해인 2014년 6월달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그때도 JTBC는 지상파 3개사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24억입니다. 24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3사가 공동으로 해서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에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던 출구조사 결과를 거의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그대로 그 결과를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JTBC라는 뉴스룸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손석희가 다른 지상파에서 24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얻은 출구조사 정보를 날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이 났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그날 오후 6시 땡 하자 자기들이 했던 출구조사를 일제히 방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3초 뒤에 똑딱 똑딱 똑딱입니다. 3초 뒤에 거의 동시에 JTBC도 통째로 그 내용을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17개 시도의 선거 결과가 지상파 3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물론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사도 출구조사 결과를 공유를 합니다. 대충 윤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사를 통해 가지고 그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정보인 양 시청자들에게 뻥튀기해서 뻔뻔하게 이게 제가 조사했습니다라고 내보낸 일은 지금까지 방송 역사에서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JTBC가 한 게 그 뻔뻔하게 동시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하려거든 인용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이 자체 조사한 것처럼 시치미를 뚝 타고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다른 결과를 지상파 3사가 하는 걸 보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이없는 방송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형사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JTBC와 지상파 3사가 옥신각신 싸움을 했습니다. 손석희도 물론 검찰의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걸 비판했던 경향신문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나를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자료 사진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경향신문에서는 사설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건 절취보도다. JTBC 당신들이 한 건 절취보도다. 즉 도둑질 보도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이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제목만 보면
손석희 사장 검찰 태도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부터를 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의 중간 하단에 보면은 그거는 JTBC가 출구조사 보도를 한 것은 인용 보도라기보다는 절취 보도, 즉 도둑질 보도에 가깝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그날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대로 다른 방송사에서 한 투자에 JTBC는 그냥 무임승차를 한 것뿐입니다. 이거야말로 동종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언론 윤리하고도 상관없고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놀라운 거는 JTBC의 그런 조작 방송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오보나 단순 조작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오보라고 하는 것은 시청률을 앞서기 위한 욕심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마음이 급해서 나오는 일이지만 JTBC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즉 반박근혜, 반정부 투쟁, 반미라고 하는 노골적인 좌빨 이념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JTBC 조작 방송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바탕에 반박근혜, 반미라고 하는 노골적인 좌빨 이념을 깔고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보여준 게 2015년 10월 달의 일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국정교과서 파동이 한참 뜨거웠을 때 JTBC가 또 한 번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JTBC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사설을 인용하면서 뉴욕타임즈가 그랬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는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놀랍게도 문제의 뉴욕타임즈 사설은 그때 2015년 10월 12일 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발표된 날짜는 거의 2년 전인 2014년 1월 13일자였습니다. 즉 거의 2년 전에 작성된 사설을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판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해서까지 둔갑시켜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는 외국의 유명한 언론사가 사설을 내보내는데 그 날짜까지 2년 정도까지 멋대로 조작을 해서라도 이 정부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정부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명백히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대표적으로 JTBC가 잘못했던 방송으로 지네들도 인정하고 외부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쟤네들 JTBC 조작의 역사는 밑도 끝도 없는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5월 달에 JTBC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 또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도를 한 사진의 화면을 캡처한 2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성 앵커가 입으로 그때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서울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막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서울 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 추진하면서 버젓하게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화면을 또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서울대 우희종이라고 수의학과 교수의 전문가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카 바이러스가 이게 밝혀야 될 대목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미국이 수도 서울 한 외국의 수도 복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미국을 때리는 전문가의 견해를 또 한 번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JTBC의 조작 방송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이걸로 분명한 거는 반미정서입니다. 반미정서. 미국은 나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단순 오보도 부끄럽지만 명백하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있다고 장난을 쳤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JTBC가 엉터리고 거짓말 방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보여줍니다. 그때 보도가 얼마나 악의적인지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앵커의 멘트를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보도가 이랬습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면서 우려와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 바이러스를 미군 용산 기지에서 실험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이어서 취재기자가 쭉 얘기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즉각 지카 바이러스 실험 보도와 관련한 항의 성명을 바로 냅니다. 그리고 JTBC도 이럴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스스로 정정 보도를 내서 일단락은 되지만 뒷맛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손석희가 또 한 번 사고를 친 건데 좌빨 신문들이 이미 오마이뉴스 포함해서 경향신문 이런 데서 일찍이 미국은 나쁘다고 다 난리를 한바탕 치고 난 뒤끝이었습니다. 즉 JTBC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한두 개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오보에 이어서 또 한 번 JTBC가 결정적으로 오보로 낸 게 이 지카 바이러스 오보 2개월 뒤에 사드 배치가 정점일 때 나온 또 한 번의 역대급 오보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사드가 배치 운영되고 있는 미국 괌 기지를 JTBC가 가봤다는 전제 아래 사드 배치가 된 괌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묘사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즉, 왜 내보냈냐? 만약에 국내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사람도 못 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선동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교묘하게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방송이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보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보도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사람들이 금방 알죠. 저게 얼마나 악의적인 장난이라는 걸. 왜 알았냐면 당시 그 보도는 미군의 기관지 성조지 스타인스트라이프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성조지가 뭡니까? 스타인스트라이프라는 건 미국의 국방부 기관지입니다. 국방부 기관지에서 자기들 사드 배치한 곳이 나쁘다고 하는 방송을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JTBC는 어떻게 성조지의 기사를 인용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괌에 가봤더니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는 정도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돼지 2마리뿐이고 사드가 배치된 포대 근방에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악의적 의도로 번복이 된 엉터리 번역이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성조지의 원본은 괌의 사드 배치가 된 곳이 얼마나 근무하기 좋고 환경적으로 문제없는 곳이며 사드 포대가 민가로부터 충분하게 안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르포 기사 이런 거였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80도로 정반대로 바꿔서 보도한 것이니 이거야말로 JTBC, 손석희의 JTBC가 미쳤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JTBC에게 팩트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불순한 보도 목적, 즉
반미 정서를 유포하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를 저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좌빨의 신념을 지키려는 잘못된 보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 얘기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나중에 손석희가 이거를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잘못된 방송이기 때문에 지가 나와서 사과를 하는데 그 방식하고 내용이 정말 기상천외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손석희스러웠습니다.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4분이 좀 넘어서 5분 가까이 되는 앵커 브리핑이 나가는데 그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과인지 아니면 사과를 빙자해서 JTBC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겁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 때는 남자가 당당하게 시청자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명백한 잘못이 오역이었다는 걸 슬쩍 인정하는 척하면서 뜬금없이 삼성 이건희 회장 얘기를 끌어들이고 중국 작가 류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인용하는 방식인데 다음은 그걸 손석희의 관련 동영상으로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50초가 되는 꽤 길지만 그걸 풀타임으로 여러분이 촘촘하게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희 뉴스룸은 저널리즘과 관련된 두 번의 고민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얘기는 뉴욕타임즈의 일화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인 2014년 뉴욕타임즈는 그로부터 무려 161년 전에 보도했던 기사를 바로잡았습니다. 1853년 1월 20일자 기사 중에 누군가의 이름 철자가 잘못 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었고 사소한 오탈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교정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지난 13일의 뉴스룸의 보도,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군 기관지 성조지를 인용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에 정정하고 사과드린 것처럼 오역이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의 오역은 단순한 오탈자와는 다른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깊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제1의 대기업 회장의 성매매 의혹. 세간의 관심은 JTBC가 보도하느냐였지요.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이고 그가 누구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뉴스룸은 비록 완벽하진 못했어도 해당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성 보도를 힘 닿는 한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고민한 것은 단지 뉴스의 가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관련 내용을 인용 보도해드렸고 따라서 해당 뉴스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보도를 하는 쪽으로 내렸던 셈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도 있었습니다. 힘 있는 대기업이 그 힘을 가지고 언론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이 받고 있는 의심은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단지 그것이 힘 있는 대기업 회장의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엇이 저널리즘의 본령에 맞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진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상이 저희 뉴스룸이 지난 2주 동안 통과해왔던 문제들입니다.
중국 작가 위화의 산문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루쉰이 그렇게 말했어.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에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던 어린 시절의 위화는 갑자기 떠오른 이 한마디 말로 친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의 말은 중국인들에게 신뢰와 권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저도 언젠가는 이 뉴스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 저나 우리 기자들이나 또 다른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겠죠. 답은 명확합니다. JTBC 뉴스는 잘못이 있다면 주저없이 정정해야 하며 당장 알지 못했다면 161년 뒤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저널리즘의 본령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훗날 JTBC 뉴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손석희의 사과와 방송이 진솔하다는 느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엉뚱하게 자화자찬으로 끌고 가는 손석희의 말장난이 역겹다고 느끼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는 그런 식의 저차원의 방송에서 이게 사과 방송인지 자화자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삼류 방송을 해온 JTBC에 놀아났다는 거, 그게 한국 사회 수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친 방송에서 JTBC의 관련 동영상을 짧게 길게 한두 번 썼습니다. 그랬더니 JTBC에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자기네가 만들어낸 콘텐츠인데 뉴스타운에서 왜 함부로 쓰느냐, 그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제가 5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한꺼번에 보여드린 손석희의 사과 멘트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도하고 논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인용한 것뿐입니다. JTBC, 쟤네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콘텐츠의 도둑질이, JTBC가 그동안 해왔던 콘텐츠 도둑질이 아님을 밝혀두겠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손석희 동영상을 내려달라 이따위 얘기를 하면 시도 안 먹힌다는 걸 JTBC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 방송을 시작한 대로 거짓말 잘하고 감성파리 방송이나 하는 게 몸에 밴 상습적인 조작 방송, 도둑질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을 정점으로 한 JTBC 뉴스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로에서 재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는 MBC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100분 토론부터 사회를 보면서도 공정을 해야 되는데 좌빨에는 호의적이고 우파에는 악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JTBC로 옮긴 이후에도 아까 들은 제가 숱한 오보의 조작방송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언론계에서는 잊을 수 없는 선동방송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아까 예를 든 건 세 발의 피였습니다. 결정적으로 JTBC가 조작방송에 올인한 계기에 2014년 세월호 보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0월달 이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타블렛 PC 보도였습니다. 이 나라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초대형 조작 선동 방송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월호 보도 때 손석희는 다이빙벨을 사용하면 20시간 연속 잠수할 수 있다, 있어서 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짓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해서 정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민간업체가 바다에서 건진 시신 수습을 독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했다더라 하는 이런 카더라 방송을 또 한 번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로 판명됐지만 사회가 얼마나 민심이 흉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보도 때 그 싸구려 감성팔이 방송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정말 구역질 날 것 같은 모습을 봤지만 손석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보도는 뭐니 해도 거짓과 선동, 왜곡과 선정적 보도가 판을 쳤던 이른바 2016년 10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였습니다. 그걸 아는 얘기는 다 아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핵심만 얘기하면 손석희는 자신이 가진 거의 악마적인 역량을 거의 다 동원해서 거짓과 선동 방송으로 박근혜 정부를 쓰러뜨렸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악마적인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데모니시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JTBC의 오보 조작 방송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JTBC 자체가 거대한 조작 방송의 철옹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더니 손석희 스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결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손석희가 개인적으로 거꾸로지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한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방송의 선동적인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손석희 같은 어린 왕자, 거짓말의 황제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이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하는 저는 손석희라고 하는 개인에게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손석희하고 저하고는 동갑내기더라고요. 저는 손석희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짠합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거짓말쟁이 어린 왕자한테 이제는 그만 장난치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즉 저는 손석희를 때리는 데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언론인을 신뢰받는 언론인,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짜리로 14년 연속 차지하게 만든 이 나라 시청자들, 국민들의 수준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걸 재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분연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석희 스캔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와 상관없이 JTBC는 자체적으로 이런 방송이 왜 문제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진중하게 자체 점검을 하고 반성하는 게 옳다는 걸 새삼 지적을 해둡니다. 이런 짓거리를 지치지 않도록 해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균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얘기하고 진실을 떠들고 사실을 얘기하고 품위를 들먹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저는 손석희와 그의 일당 JTBC에게 이 기회에 전해두겠습니다. 오늘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